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정치 7, 8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진도별 확인 모의고사 확인하고, 오늘 해당되는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정치학 강의 일정은 1주에서 7주까지 내용 정리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는 모의고사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푼다. 이건 지금 현재 시험 사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약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를 보고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나가서 약점도 찾고, 내가 미흡한 것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강의 구성은 크게 세 단계로 일단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별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 및 연습 문제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용은 좀 틀립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올해 새롭게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들고 간다고 해서 문제를 대충 만들고, 작년 만들었던 문제를 대충 마사지해서 올해도 문제풀이, 올해도 모의고사,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예요. 진짜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평가원 핑계를 대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 들고 가기 때문에 나 문제 대충 만들래.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것들은 개설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왜 개설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출제 문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맥락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신출제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제시문을 찾아내는 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시문을 바꿔내고, 그 다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옛날 교육론에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인용했던 가치 명료화 모형, 그 제시문이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제시문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마사지한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신출제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 제시문 찾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제 문항 중에서도 보면 제시문이 괜찮은 건 아직까지 보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활용해 쓸 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안점 어디 있냐면 복습할 때. 그래서 복습하고 내용 정리를 할 때 다시 확인 체크하고 보완하는 작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론을 정리하고 약점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법은 진도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어봐도 상관없고, 주제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30초에서 한 1분 아니면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제 제시문에 대해 담겨져 있는 키워드하고 그 다음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운영을 할 테니까 한번 적응을 해보시고 효과적으로 한번 시험에 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학 출제 영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치학 출제 영향은 작년에 이제 정치사상이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사회계약론이 안 나온 지가 좀 제법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은 물어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남아있는 것들은 비교하는 문제하고 약간 좀 내용이 깊게 드러나는 정도.
근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치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정치 권력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재 쓰는데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희소한 가치의 배분에 대해서 복종을 안 합니다. 정치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복종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 개념과 본질 정치 권력과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당연한 출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기학론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는 어쨌든 뭐가 나왔냐면 이제 벤담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벤담의 이야기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만든 문제 중에서 벤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이제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한동안 관심이 없다가 가끔씩 이제 정치 사상과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국가론을 이해하는 거는 정치 사상과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론은 당연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정치의 개념,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은 솔직히 말하면 내야 될 거는 되게 많은데 여러분 시험에서 민주주의론을 물어보는 것들은 이거는 서술형보다는 단답형으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어떤 서술 형태까지는 갈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론은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관심이 많이 끊어진 부분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정치발전의 과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럼 정치발전의 과제는 결국 뭐냐? 제도의 발전이거든. 그러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가 뭐야? 1순위가 선거제도예요.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방식이 뭐죠? 정부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죠. 그래서 이 세 파트는 무조건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모난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민주주의론, 정치사상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국제정치. 이게 이제 2그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그룹은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가 1그룹입니다. 2그룹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국제정치, 그 다음 민주주의론, 정치사상 하나 더 꼽는다면 이익집단. 그럼 사실은 시험만 준비한다면 사실은 7개만 정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왜 하느냐? 안 해도 되잖아. 이유는 뭐냐면 맥락 때문이에요. 정치는 모든 주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제를 어떤 맥락에서 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이 맥락을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맥락에서 어떤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꾸만 연습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설명으로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즈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단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은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를 뭐로 보느냐? 배분으로 봅니다. 배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또 다른 관점은 타협과 조정,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 보면 사회 여러 단체들과 이 집단들이 폭넓고 균등하게 권력을 분산시켜 가질 때 이게 바로 뭐죠? 다원주의입니다. 강제나 강요가 아닌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디귿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한다. 이 관점은 타협과 합의로 정치를 정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원주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이 관점. 응? 에헤이, 오류가 났네. 여기 들어갈 이야기는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이 기억이 정의하는 정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이며, 니은은 이러한 투쟁에 승리하기 위한, 승하기 위한이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권력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이데올로기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응? 어디에? 현실주의 관점에서 권력을 권위라는 표현 잘 안 쓰지. 투쟁 이렇게 되면 권력이 되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복종과 동의와 지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여기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 투쟁이라는 관점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홉스적 관점, 국제정치로 본다면 현실주의적 관점. 그 관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 요 또 다른 관점은 여기 이상주의라고 쓰면 안 됩니다. 네, 이상주의는 아니고요. 현실주의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실주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현실주의 안에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없잖아.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없지. 그 정치 과정이 전부 다 어떻게 되지? 일방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권력 투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절대 군주가 있던 시대에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은 뭐야? 절대 군주가 내 마음대로 주는 거죠. 그게 정치 과정이지.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분배하는 방식은 뭐야? 정치 과정에서 집단 간의 경쟁과 합의와 타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권력과 자원 분배로 정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아니요. 이데올로기라 쓰는 사람도 있고 사상이나 쓰는 사람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문제 제시문에 봤을 때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럼 그냥 사상이구나. 이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와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는 이야기,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이성적이고 덕이 있는 존재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죠?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적인 개인의 목표가 아니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뭐죠?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관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이상주의적 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글의 서술을 하고 있는 정치를 보는 관점은 뭐냐? 정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관점이라고 물어보면 뭐가 되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그럼 이 관점이 추구하는 이익은 뭐지? 마지막에 나왔잖아. 공통의 목표. 이게 뭐라고? 공익. 뭐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물어본 건 이익이라고 물어봤잖아. 가치라고 물어봤으면 공동선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익이라고 물어봤잖아. 왜냐하면 올해 시험에 사익과 공익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벤담에서.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하고 있는 정치사상이 뭡니까? 공화주의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류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죠? 참여죠. 자, 이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로마 공화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공화정이 있다.
그리스 공화정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참여, 정치의 참여를 강조했다. 로마 공화정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였지? 비지배의 자유. 되셨나요? 3번. 3번은 핵심적으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제목을 뭐로 잡았어? 정치의 핵심은, 보편적 특성의 핵심은 정치 권력이다. 정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치 권력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정치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호작용이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 정치는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상호작용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와 규범. 그죠? 이걸 땡땡이라는 강한 힘을 통해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땡땡이라고 하는 힘. 여기 키워드는 뭐죠? 강한 힘. 이게 뭐지? 권력이죠. 권력. 그래서 밑에도 보면 나오잖아. 정치의 소산이고 규범들 지키지 않은 게 엄격한 제재에 따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은 어떤 거야? 동의와 지지를 하는 권력인 경우죠. 이게 라스웰의 표현이지. 그래서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권력. 밑줄친 부분이 존재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어떤 구성 개념으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 개념은 권력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 교육로 치면 핵심 개념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맥락이나 밑에 하위적으로 갔을 때는 권력이 바뀌죠.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죠? 권위,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쨌든 권위나 폭력이나 영향력이 전부 다 밑바탕에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이거다. 이거. 그래서 구성 개념은 쉽게 말하면 하위 개념. 자,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권위로 바뀐다. 그 이야기죠. 자, 밑주신 부분은 언제 가능하냐? 방금 했지.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경우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에 대해 라즈웰이 한 비유가 뭐냐? 그렇죠. 벌거벗은 권력, 바로 폭력이란 말이죠. 교재 다 있습니다. 그죠? 4번은 뭐지? 키케로는 좀 전에 우리 했잖아. 공화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로마죠. 로마 공화주의 특징. 로마 공화주의. 그 실제적으로 키케로는 우리 시험은 맞춰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가 로마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처럼 시험에 출제를 했잖아. 그래서 그거 보면 저는 사실 웃었거든요. 아,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로마 공화주의 대표적인 키케로는 오히려 플라톤을 열광적으로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대표적인 정치 철학 교과서는 플라톤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플라톤이 썼던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지? 응? 정치가와 법률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각 단원의 단원과 제목이 동일하며 모방하고 있다. 하지만 키케로는 플라톤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로마공화국의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니언을 갖춘 로마공화국을 이상국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국가 정치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바로 혼합정체죠. 그 다음에 책 제목은 뭐냐? 아, 제가 정치가라고 했구나. 국가와 법률입니다. 그죠? 국가와 법률. 두 가지 작품은 하나는 국가, 하나는 법률입니다.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 이름.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 이름을 물어볼 줄은 몰랐겠지. 그런데 교재에 있다니까. 국가와 법률. 그 다음에 이상국가라고 했을 때 정치체제, 혼합정체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공화국 혼합정체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좀 다르죠. 그리스의 혼합정체의 목적과 사실은 로마의 목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 혼합정체의 목적은 사실 뭐죠? 그 포리테이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아니면 포리티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듯이 그리스가의 혼합정체의 목적은 사실 공동선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잖아. 그리스 정치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은 포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걸 말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그 포리스가 뭐야? 정치 공동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익으로 따지면 공익을 훨씬 더 강조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다른 관점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인민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입니다. 로마하면 로마의 대표적인 법이 뭐죠? 알고 있잖아. 로마 민법. 오늘 우리 법 시간에 됐잖아. 시민법. 그 시민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각국이 그리스 혼합 정체에 따라서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로마 영향을 받습니까? 로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 정리됐나요? 5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는데 이거는 홉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회계약론 일반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적인 판단이 난무하는 곳이지. 무슨 말이야? 국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국가는 뭐지? 공적인 판단의 주체죠. 맞아요. 공적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상태에 국가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적 판단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행동의 고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전체가 수용하는 행위 규칙이 없는 곳에서는 질서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고 안정도 있을 수 없고 결과의 불확실성도 확실성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홉스의 자연상태든 로크의 자연상태든 그 다음에 또 루소의 자연상태든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홉스가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 홉스에서는 홉스의 자연법과 로크의 자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다음 이처럼 참지 못할 자연상태에 질서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 보존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홉스 이야기가 제일 처음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사상의 발달 아니면 지식의 발달 과정을 설명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홉스적 세계에서 로크적 세계로 발달되어 간다. 그냥 자연상태의 논의도 마찬가지지. 홉스의 자연상태 논의에서 로크의 자연상태 논의로 발달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 보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적 판단의 근원을 창출할 것 요구하고 홉스는 이 공적 판단을 위한 대리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 리바이어던과 인민들 사이에는 계약이 없으므로 일단 만들어진 리바이어던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바이어던과 인민들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진 않아요. 그럼 누구랑 계약을 한 거지? 인민들끼리 리바이어던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군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원인서라 참지 못할 자연상태가 나타나는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단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도 했겠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참지 못할 자연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죠. 스스로 질서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지 뭐. 자, 니은과 대비되는 로크의 주장을 서술해라 그 이야기인데, 홉스는 절대군주를 이야기했다면 로크는 뭘 이야기하지? 제한군주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제한군주를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저항권을 이야기하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받고 재산보호에, 여기에서 보시면 권력을 위임받고라고 돼 있잖아. 그럼 군주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옛날 서울대 정치학의 책에 뭐가 나왔지? 이중계약. 서울대 정치학이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중계약. 재산보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인민들의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한군주. 그럼 이거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한군주의 의미를 쓰라. 그럼 로크의 제한군주의 의미를 쓰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지.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 다음에 재산보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군주. 이게 바로 제한군주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한군주의 의미를 쓰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예. 리언에 마지막 리은 들어갈 말이 뭐 어떤 혼합정체. 마지막에 또한 뭐 리은과 법적 정당성의 원천 요소리 마지막 여기 마지막 리을에 들어갈 말을 고려하여 딕을 서술해라. 그거. 들어갈 말이 키케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욱 현실적인 이상국가에 대한 제시를 했고, 여기 보면 법적 정당성의 원칙, 자연법 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또한 여기 리얼에 들어갈 이야기 시민법이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봅시다. 자, 6번은 루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그 이야기 생각나셨나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뭐야? 자유, 평등, 박애. 이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했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걸 도덕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자유는 다른 사람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평등의 기회가 보장된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등의 기회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가 필요하다. 박애.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루소의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지문이 6번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로 구성되는 국가의 권력, 국민 개혁은 나오게 된다. 여기 성립하는 것인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국가의 권력이니까 주권의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주권론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주권론이죠? 인민주권론. 삐뿔주권이지. 일반 의지는 개인 각자가 우리나라 전체가 요구한 정도에 따라 신체와 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양도할 때 이 모든 공동의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의 의지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말 그대로 뭐지? 공익, 공동선이지. 한 개인이 일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는 항상 자유로울 뿐 아니라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방금 했던 그 이야기잖아. 내가 자유를 누리면 다른 사람도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한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루소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니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니은은 뭐냐? 좀 더 봅시다. 덕의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자유 자체가 바로 덕성, 도덕성이다 이 말입니다. 도덕성과 연결된다는 이야기. 그럼 일반 의지가 지닌 니은의 본질은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도덕성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반 의지가 지닌 도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요 지문은 없어져야 되는 지문인데 들어와 있네. 마지막 지문은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소의 자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잖아. 첫 번째 뭐지? 자연적 자유. 자연적 자유는 유아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해서 누리는 자유, 법 속에서의 자유, 그걸 뭐라 부르지? 시민적 자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유와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박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도덕적 자유. 그래서 일반 의지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본질은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지? 자유와 평등. 그러면 루소는 여기서 왜 평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인데 필요한 이유는 평등이 없다면 자유가 유지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에 평등이 없다면 종업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유를 가진 만큼 종업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를 인정해주고 용인해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7번. 자, 다음 걸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 내용은 사실 뭐냐면 루소의 비판이 사실 핵심이에요. 루소는 과연 홉스와 로크를 왜 비판했을까? 뭐 그 생각인데 7번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이익 추구에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연 상태의 개인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는 자연 상태의 개인. 이거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 권력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죠? 홉스와 로크가 사회계약을 맺었던 이유죠. 홉스는 뭡니까? 자기 보존을 위해서. 로크는 뭘 위해서지? 소유를 위해서. 자, 시민은 자기 이익의 계산에 따라 공동 권력에 복종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은 조건적인 권력이다. 시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창출된 권력은 그 목적이 고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정당화의 강한 도덕적 토대를 가질 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홉스와 로크의 자유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존재할 뿐이지
덕을 실현하기 위한 고상한 수단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홉스와 로크의 어떤 정치 권력은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루소의 정치 권력은 어떤 거였죠? 그렇죠. 공동선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정당성 어디에 도출되느냐라고 한다면 홉스와 로크의 정당성은 딴 거 없죠. 그게 뭐 공동선이다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개인의 동의를 통한 사회계약이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홉스와 로크의 시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홉스와 로크의 시민을 비교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홉스가 상징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이겠어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모든 걸 반납을 했잖아. 맞지? 그러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최소한 국가가 내리는 명령을 피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게 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잖아. 맞지? 복종을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잖아.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잖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5, 6월달 강의할 때 제가 재수의 딜레마 가지고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맞지?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재수의 딜레마에 따르게 되면 서로 협력을 안 하죠. 맞지? 그러니까 최대한 실정법을 피하려고 하는 시민 형태죠. 로크는 어때요? 로크는 합리주의 근면한 시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열심히 따는 사람,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소유다. 그러면 그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나무에서 따야 되는 거죠. 사과를 열심히 따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로크의 시민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주의 근면한 시민, 이게 로크의 시민상이고, 홉스의 시민상은 결국은 실정법을 피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민. 차이점이 이해되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아니죠.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로크는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죠. 로크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연적 자유라고 하는 것과 사회계약 이후에 누리는 자유, 사회적 자유. 이렇게 나누게 되고, 루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할 때, 자연적 자유, 이거는 이제 유아적 자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타인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지? 그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를 뭐라 부른다고? 법에 복종하는 자유, 시민적 자유죠. 이해됐나요? 그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봐. 근로기준법이 없으면 자연적 자유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가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고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건데 노동자는 결국 사업주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민적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사업가도 자유를 누리고 노동자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도덕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박애. 서로서로가 어떻게 된다고?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박애와 관련되는 것들이 바로 뭐지? 도덕적 자유. 그러니까 루소는 결국은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시민 덕성은 뭐지? 도덕성.
또 질문. 자,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정책 개념과 본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